바퀴가 경상북도 옛집문 앞반 사람 키 높이의 벼루풀을 밟을 때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무딘 칼로 내 마음을 베는 것 같았다. 조수석에 앉아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은행 앱에 뜬 송금 성공 알림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어제 점심 나는 45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모두 민우에게 송금했다. 그 돈은 남편 철웅이 남긴 작은 공장을 지키며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사겠다고 했고, 엄마, 걱정 마세요. 앞으로 매일 다시마국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민우가 운전석에 앉아 새 기아 SUV 핸들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다. 시동도 꺼지지 않은 채, 엄마, 도착하면 빨리 내려. 중개업자와 넓은 아파트 보러 가기로 했는데, 늦으면 성의금을 깎여. 그가 입고 있는 남색 삼성그룹 맞춤 셔츠는 지난주 내가 명동에서 함께 사준 것이다. 소매 끝에 금실이 시골 햇살에 반짝여 눈을 부시게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먼지 쌓인 차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10년 동안 돌아가지 않은 옛집이 보였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안쪽에 검게 변한 다져진 흙이 드러났고 나무 문에 달린 철제 자물쇠는 붉은 녹이 쓸어마치 눈을 찡그리며 나를 비웃는 눈 같았다. 철웅이 떠난 해. 민우가 겨우 8살이었을 때 내 다리를 붙잡고 울며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그때만 해도 이 마당엔 진달래가 피어봄이면 온 마당이 분홍빛 꽃으로 가득했었다. 덜덜덜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차 문을 열고 트렁크로 돌아가 쿵 하고 내 낡은 여행 가방을 땅에 내던졌다. 손잡이가 찰칵 하고 부러졌다. 그건 내가 서울로 유학 갈 때 산 가방인데 지금은 낡아 하얗게 바랜 한복 몇 벌만 들어있었다. 도시에 그 2방짜리 집 팔려고요. 엄마 물건들 자리만 차지하니까 뭐 필요하면 지아가씨 유 편의점에서 사서 보내줄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혼자 키워낸 아들. 그의 손목에는 새로 바꾼 롤렉스가 차 있었는데 내 노후 자금으로 산 것이었다. 이 베드룸 팔겠다는 말을 할 때 그의 어조는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가볍게 흘러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내 목을 감싸며 엄마, 앞으로는 주인 방에서 사세요. 발코니에 다육식물 가득 심어드릴게요 라고 하던 그가 지금은 서울 집에 들어갈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짐을 들어 올리려 허리를 굽혔을 때 갑자기 허리가 뻣뻣해졌다. 지난 겨울 시장에서 넘어져 생긴 오래된 부상이 다시 재발한 것이다. 민우가 찡그린 얼굴로 다가와 한 손으로 가방을 들어 마치 김장통을 던지듯 대문 안으로 내던졌다. 먼지가 바지에 튀었다. 됐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나 갈게. 그가 차 문을 여는 순간 조수석에 지아의 분홍색 머리끈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미래 며느리를 위해 짠 양모 머리끈인데 지금은 구겨져 주름이 잡혀 있었다. SUV 엔진 소리가 포효하며 멀어져 가고 휘날린 먼지가 내 얼굴에 휙휙 날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검은 실루엣이 마을 입구 모퉁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들어 눈을 닦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 난로 위 쇠냄비는 녹슬었고 찬장에는 철웅이 생전에 쓰던 청화백자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릇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다. 뜨거운 물을 끓여 보리차를 우려내려 가스통 밸브를 열었는데 여러 번 불을 붙여도 푹푹 하는 차가운 공기 소리만 들렸다. 가스통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화면 오른쪽 상단의 신호 표시가 한 칸밖에 안 켜졌다. 발신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연락하신 번호로 현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안내음뿐이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철웅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중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민우를 안고 그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가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주겠다고. 내가 매일 김치와 밥만 먹어도 좋다고.
알고 보니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피를 빨고는 날아가 버리는 모기였구나. 밤이 깊어지자 산속바람이 창문을 우르르 울리며 철웅이 한숨 쉬는 것 같았다. 나는 몸에 걸친 얇은 외투를 더 꼭 감싸고 침대 밑 틈새에서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구형 삼성 휴대폰을 꺼냈다. 철웅이 사고 나기 전에 사준 것이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이 폰이 신호가 잘 잡힌다. 고 말했었다. 전원을 켜자 익숙한 애니콜 벨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화면이 밝아지자 읽지 않은 문자 한 통이 떴다. 발신인은 이름 없는 번호였다. 누나. 최성훈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화면을 응시하며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민우. 내 착한 아들아. 나를 시골에 내팽개쳐 놓으면 끝난 줄 아냐?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진짜 버려진 노인처럼 살았다. 날이 밝자마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차가운 물로 집안 먼지를 닦고 마당 잡초를 뿌리째 뽑았다. 심지어 철웅이 예전에 쓰던 괭이를 꺼내 황폐해진 텃밭을 갈았다. 매 동작이 시간을 새듯 느렸다. 순복 아줌마가 지나가며 담장을 짚고 한숨을 쉬었다. 영기야. 내 아들이 정말 뻔뻔하네. 내 돈 받고는 널 여기에 내버려 두고 우리 집에 와서 된장국 한 그릇 먹을래? 나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아줌마.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느라 민우가 바빠서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입에 그렇게 바쁠 수가 있나? 라는 말이 맴돌자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바쁘다. 내 돈으로 남의 구덩이를 메우느라 바쁜 거지. 셋째 날 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다. 콩알만한 빗방울이 기와에 부딪히며 탁탁 소리를 내어 집안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창밖의 느티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쳐 마치 사지를 휘두르는 귀신 같았다. 막 누웠는데 쾅, 쾅, 쾅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힘은 마치 나무 문을 부수려는 듯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지아의 목소리가 비소리와 섞여 떨려서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명이 두고 간 낡은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당기는 순간 진흙물이 섞인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지아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문 밖에 서 있었고 머리는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정교한 화장은 번져 검은 줄과 하얀 줄이 섞여 있었다. 새로 산 샤넬 코트는 진흙 얼룩으로 뒤덮여 폭우에 흠뻑 젖은 길고양이를 연상시켰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이 풀려 푹 하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빗물이 곧바로 그녀의 청바지 속으로 스며들었다. 엄마, 제발 민우를 구해주세요. 경찰이 데려갔어요. 그녀는 내 다리를 껴안고 울부짖으며 손톱으로 내 바지 다리를 꽉 움켜쥐고는 일이 생겼어 라는 말을 횡설수설하며 반복했다. 나는 그녀를 일으키지 않고 그녀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보온병에서 낮에 끓여둔 보리차를 따라냈다. 이미 완전히 식어버린 차를 나는 느긋하게 한 모금 마시며 그녀가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또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고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도시에서 바쁘지 않았어? 나는 에나멜 컵을 내려놓으며 물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가 중개업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런 새똥도 안 떨어지는 시골에 돌아올 시간이 있냐? 지아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마도 내가 예전처럼 허둥지둥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냐고 재촉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예전엔 민우가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나는 서울반을 뒤져가며 찾아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린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땅에 찍기 시작했다. 이마가 청석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450만 원. 문제가 생겼어. 민우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돈 세탁 사기였어. 경찰이 그를 주요 공범으로 지목했어.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거야. 나는 그녀의 이마에서 스며나오는 피방울을 바라보며 마음속엔 조금도 동요가 일지 않았다. 10년. 예전에 철웅이 살해당했을 때 범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이 10년을 누구에게서 받아내란 말인가? 돈은 이미 민우에게 줬잖아. 나는 그녀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잡아 강제로 내 눈을 보게 했다. 그녀의 동공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의 일에 아들에게 시골에 버려져 죽기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겠어? 나는 손을 뗐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미리 써둔 대사를 읽듯이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단, 그에게 돈을 준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아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입술이 떨리며 한참 동안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이런 나를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지아는 내 말에 겁에 질려 진흙탕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또 한 번 번개가 치고 나서야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굴러가며 기어들어와 내 발치에 무릎 꿇고 양손으로 내 바지자락을 꼭 붙잡으며 진흙탕과 눈물이 섞인 채 흘러내렸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나는 옆에 있는 나무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녀가 혼미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며 예전 그녀가 집에 올 때면 항상 정교한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앉을 때도 작은 방석을 깔곤 했는데 지금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부잣집 며느리다운 모습은 전혀 없었다. 나는 탁자 위에 수건을 집어 그녀에게 건네며 여전히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부터 닦고 천천히 말해. 민우가 그 돈에 대해 당신에게 정확히 뭐라고 했어? 지아가 수건을 받아 대충 얼굴을 닦더니 눈물 자국이 가득한 뺨을 드러냈다. 입술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민우가 당신에게서 450만 원을 받은 다음 날 월급 300만 원짜리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돈은 이빨 틈에 끼일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강남에 테라스가 딸린 넓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깊은 후회를 담았다. 그 후로 매일 강남의 고급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더니 최성훈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대요. 자기가 해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서 내부 정보가 있다며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배로 불어난다고 했어요. 민우가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이게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이제 우리 집안이 부자 집안이 될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런 사업은 너무 허황됐다고 말렸는데 그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눈치가 없다고 욕하며 내가 그의 부자 되는 길을 막는다고 했죠. 지아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그가 당신을 시골로 보낸 건 당신이 방해할까 봐서였어. 큰돈을 벌면 화려하게 서울로 모셔와서 이웃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하겠다고 했어. 능력 있는 아들을 둔 걸 자랑하려고. 나는 식어버린 보리차를 들어 한 모금 더 마시며 속으로 비웃었다. 화려하게 데려온다고? 그저 내 노후 자금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걸 내가 방해할까 봐 그런 거지. 나는 민우를 너무 잘 알아. 어릴 때부터 눈만 크고 실력은 없는 녀석이었어. 항상 단번에 성공하려고만 했지. 어릴 땐 최신 게임기를 사달라고 백화점에서 밤새 울어댔고 지금도 변한 게 없네. 그럼 그가 450만 원을 전부 투자했다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쳤다. 지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절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몰래 서울에 있는 우리 신혼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전부 최성훈에게 투자했어요. 그는 투자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
프로젝트 자금이 돌아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당신께 전담 가정부도 모실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어제 아침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완전히 사기라고 했어. 최성훈이 벌인 해외 자금 세탁 사기였대. 민우가 자금의 주요 담당자라서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어. 지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어깨를 툭툭 떨었다. 내가 최성훈한테 전화해도 계속 안 받고 회사에 가봤더니 이미 텅 비어 있었어. 경찰이 말하길 사건 금액이 너무 커서 민우가 10년 이상 받을 수도 있다고. 엄마. 그 450만 원은 엄마의 노후 자금이에요. 엄마가 민우가 감옥에 가는 걸 지켜볼 수 없고 그 돈이 물거품이 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창밖에서 점점 작아지는 빗소리와 섞여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예전 같으면 나는 아마도 가슴이 아파서 그녀를 안고 함께 울며 민우를 구할 방법을 급히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빗물에 씻겨 깨끗해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낫달이 고개 내밀고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10년 이상? 나는 가볍게 되뇌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런 짓을 저지를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 지아가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우도 잘못했어요. 제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그를 구하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지아는 멍하니 서서 눈에는 의문만이 가득했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침대 앞으로 걸어가 손을 뻗어 침대판 사이의 틈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내가 10년간 간직한 집념이 숨겨져 있었고 이제 그 빛을 보게 할 때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침대판 틈새에 숨겨진 쇠박스를 손가락으로 긁어냈다. 손톱이 거친 나무를 스치며 나무 부스러기를 일으켰다. 그 상자는 10년을 숨겨져 있었기에 표면의 붉은 페인트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당시 철웅이 특별히 발라둔 방수박스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항상 중요한 건 잘 숨겨둬야 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뒷길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이미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손에 든 철제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은 보석 따위가 아니라 누렇게 변한 손글씨 장부 한 권과 종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채 기름종이로 3번이나 쌓인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내 손끝이 장부의 글씨를 스쳤다. 철웅의 글씨였다. 힘차고 강렬한 필체. 예전엔 항상 웃으며 내 글씨로 계약서를 써야 안심된다. 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살인범을 지목하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민우가 만난 최성훈이 평범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빛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내 시아버지 철웅을 죽인 살인범이야? 뭐라고? 지아는 갑자기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탁자 다리에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의 당황함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때 나와 철웅은 인천에서 작은 투자 컨설팅 회사를 열었어. 최성훈은 그의 대학 동기이자 파트너였지. 처음엔 회사가 잘 돌아갔는데 3년 후 철웅이 최성훈이 자기 몰래 회사 해외 계좌로 조직폭력배의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장부 사이에 끼워진 낡은 사진을 펼쳤다. 사진 속 철웅과 최성훈은 회사 입구에 서 있었고 둘 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철웅은 여러 번 그만두라고 설득했어. 돈 세탁은 중범죄라고 말했지만 최성훈은 오직 돈만 바라보며 부귀는 위험 속에서 얻는다고 했지. 그 후 철웅은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장부에 기록된 건 전부 최성훈의 돈 세탁 내역이었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놨지. 나는 장부를 지아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성훈은 곧 눈치챘어.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사고를 조작했지. 통제불능의 덤프트럭이 철웅의 차를 들이받게 했어. 경찰은 결국 피로 운전으로 결론 내렸고 부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말하자 목이 갑자기 메어왔다. 눈앞에 철웅이 운고되는 모습이 떠올랐다. 흰 천으로 덮인 채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했다. 최성훈은 위선적으로 장례식에 와서 울며 위자료를 줬어. 모두가 증거가 철웅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알았지.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분명히 뒷문을 남겨뒀을 거라고. 지난 10년 동안 나는 민우를 키우며 철웅의 모든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 그의 서류 가방, 낡은 컴퓨터, 심지어 고향 집 다락방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반년 전, 옛집을 팔고 물건을 정리하러 왔을 때야 비로소 침대 밑 틈새에 숨겨진 이 철제 상자를 발견했어. 열자마자 장부와 USB를 보고 나는 빈집에서 하룻밤 내내 울었지. 10년간 쌓인 억울함과 원한이 드디어 터져나왔어. 그 450만 원은 내 전 재산이 아니야. 나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철웅이 몰래 산 인천 상가 2채를 팔아 모은 금액이야. 딱 알맞은 금액이지. 많지도 적지도 않아. 최성훈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민우가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말이야. 나는 이 두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민우는 눈은 높고 실력은 부족한 사람이라. 돈만 손에 쥐면 하룻밤에 부자가 되고 싶어 했기에 반드시 고수익 투자, 사기에 걸릴 것이었다. 최성훈은 의심 많고 탐욕스러운 성격이라. 민우 같은 머리가 없는 부잣집 자식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를 자금 중간책으로 삼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할 것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들의 성격을 꿰뚫어 보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이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해왔다. 선생님. 선생님이 진작부터 최성훈이 민우를 속일 거란 걸 아셨다고요? 지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고의로 민우에게 돈을 줘서 이 함정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USB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고의로 민우를 해친 게 아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효심을 기억했다면, 나를 시골에 내팽개치지 않고 그 부정한 돈을 탐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았을 거야. 최성훈은 나는 창밖으로 점점 맑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철웅에게 목숨을 빚졌고 나에게 10년의 기다림을 빚졌다. 이 빚은 이제 청산해야겠어.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울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더해져 있었다. 평소 민우에게 무조건 순종하던 시어머니가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집착과 계획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고 장부와 USB를 다시 철제 상자에 넣어 잠갔다. 이건 철웅의 피땀 어린 노력이자 나의 복수 무기다. 이제 그 역할을 다할 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산속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았을 때 나는 깨어났다. 창밖에 잣나무 잎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땅에 고운 빛 반점을 드리웠다. 일어나 보리차를 끓여 에나멜 컵에 따르자마자 안방에서 지아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더는 울지 않았고 어제 내가 갈아입은 더러운 옷을 손에 들고 우물가로 빨래하러 가려 했다. 그냥 놔둬. 내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차를 그녀 앞에 밀어주며 말했다. 차나 마셔. 우리 서울에 가야 해.
지아는 컵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단호함이 더해져 있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최성훈이 시아버지를 해치고 민우를 속였어요. 그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둘 수 없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예전엔 허영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었고 옳고 그름을 알 줄 알았다. 나는 돌아서서 침대 밑에서 그 철제 상자를 끌어냈다. 여러 장부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장부를 봐. 매 페이지마다 최성훈이 당시 돈 세탁한 고객 이름, 자금 규모, 그리고 그가 조직과 거래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철웅이 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암호로 장부를 썼어. 나랑 그만 아는 숫자 조합이 각각 어떤 고객을 의미하는지. 지아가 다가와 장부 위 글씨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이 USB는? 여기엔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있어. 나는 USB를 집어들며 긁힌 자국을 손끝으로 살짝 문질렀다. 철웅이 예전의 실수로 떨어뜨린 흔적이었다. 그 안에는 그와 최성훈의 통화 녹음과 해외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어. 반년 전 철제 상자를 찾은 후 한 번 해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전문가란 바로 김민재를 가리킨다. 그는 철웅의 연세대학교 법대 후배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범죄 변호사다. 철웅이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는 막 변호사 자격증을 딴 참이었는데 꼭 내 소송을 맡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막았다.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고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적을 경계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소식을 기다려라 고 말했다. 그렇게 기다린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가방에서 그 낡은 삼성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주소록에서 민재라고만 적힌 유일한 번호를 찾아냈다. 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 머물렀다. 몇 초를 망설이다 눌렀다. 이 전화.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전화벨이 3번 울리자 바로 받더라. 저편에서 익숙한 쉰 목소리의 차분한 남성이 말했다. 여보세요? 민재. 나 영기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정말이세요? 드디어 때가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여전히 떨림을 참을 수 없었다. 철웅의 물건을 찾았어. 장부와 USB 모두 있어. 증거는 충분해. 지금 당장 갈게. 김민재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지금 어디 계세요? 차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울로 갈 참이야. 나는 지아를 쳐다봤다. 그녀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냥 켄트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행정 스위트룸 예약해 둘게. 이야기하기 편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자. 고개를 들자 지아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엄마, 벌써 김 변호사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으셨어요? 응. 나는 철제 상자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장부와 USB를 다시 넣었다. 철웅이 예전에 나에게 말했어. 민재가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전문적이고 믿음직하다고. 지난 10년 동안 가끔 뉴스에서 그가 승소한 소송을 보곤 했어. 그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 마치 내가 오늘을 계속 기다려왔듯이. 짐을 정리하던 중 지아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가져오신 돈. 호텔에 묵을 만큼 충분해요? 아마도 내가 모든 돈을 민우에게 줬다고 생각했는지. 철웅이 남긴 다른 자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가방에서 검은색 은행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철웅이 예전에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계좌야. 안에 있는 돈으로 우리 생활비 넉넉히 쓸 수 있어. 나는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민우라 해도 말이야. 지아가 카드책을 받아들었다가 금방 내게 돌려주며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예전엔 항상 민우에게 내가 인색하다고 불평하며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고 투덜댔는데 이제야 알았지. 내가 인색한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곳에 쓴 거였어. 우리는 가장 이른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길고 긴 여정 내내 지아는 그 장부를 들여다보며 가끔씩 그 시절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나는 하나하나 답해 주었다. 창밖 풍경이 논밭에서 고층 빌딩으로 바뀌고 서울의 차량 행렬이 점점 선명해지자 나는 손에 쥔 철제 상자를 꽉 쥐었다. 철웅, 우리 곧 도착한다. 곧 내게 정의를 돌려줄 수 있을 거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김민재였다. 사진보다 좀 나이 들어 보였고 양쪽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그의 변호사 팀 자료가 들어 있었다. 형수님. 그가 들어오며 내 손에 든 철제 상자에 시선을 고정하자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10년 만이군요. 드디어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선배님이 이걸 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는 철제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목소리가 잠겼다. 고생 많았어. 민재. 이제부터는 부탁한다. 김민재가 철제 상자를 열고 장부를 꺼내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암호화 경고가 뜨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왔어요. 오늘 안에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햇살이 호텔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에게 내려앉았다. 나는 김민재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았고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지아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이 복수가 마침내 그물을 쏠 때가 온 것이다. 김민재의 기술자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자 컴퓨터 화면의 암호화 진행바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거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우리 몇 명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지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눈길이 자꾸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도 최성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와 민우를 심연으로 끌어내린 그 남자를. 곧 끝나요. 기술자가 갑자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USB 드라이브의 핵심 데이터가 곧 추출될 거예요. 거기엔 최성훈의 지난 10년간 해외 계좌 거래 내역과 그 당시 교통사고를 조작한 자금 이체 기록이 들어있어요. 내가 안도의 숨을 내쉬자마자 지아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떴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지아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손이 떨리며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 사람이다. 나는 즉시 알아차리고 지아 곁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초소형 이어폰을 꺼내 그녀의 귀에 꽂았다. 당황하지 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해. 김민재가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지시했다. 호텔 주변에 매복한 경제범죄 수사 경찰들에게 준비하라고 알리는 중이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화기를 눌렀다. 억지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성훈이야. 최성훈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걱정하지 마. 민우 일은 내가 해결 중이야. 검찰청 친구에게 부탁해서 아직 여지가 있다고 했어. 나는 지아에게 울어 라는 손짓을 하며 이어폰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 좀 더 당황한 척해. 지아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진짜 눈물이 고였다.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렸다. K형.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민우가 잡혔고 집은 은행에 압류당할 거야.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아직도 나를 탓하며 내가 민우에게 그분의 노후 자금을 쓰라고 말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셨어. 최성훈이 저쪽에서 몇 초간 침묵했다. 나는 그가 지금 눈을 가늘게 뜨고 꾀를 꾸미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확실히 낚였다. 즉시 재빨리 물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서울에 계신다고? 그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 돈. 지아는 내 지시에 따라 일부러 잠시 멈추고 망설이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 어제 나한테 말했어. 시아버지가 예전에 해외에 투자한 돈이 있다고. 해동이라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 같다고. 민우에게 준 450만 원보다 더 많다고. 하지만 그녀는 남을 믿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 해동 프로젝트? 최성훈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지며 억누를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났다. 더 자세히 묻진 않았지? 그 프로젝트는 물이 깊어. 바깥 사람들한테 속지 않게 해야 해. 시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지? 내가 직접 설명드려야겠어. 민우 일은 내가 도울 수 있어. 그 돈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해. 나는 입가에 냉소 한 줄기 걸치고 지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했다. 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왔어요. 병원을 보러 오셨는데 지금 구네트 호텔에 머물고 계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정확히 주소를 말했다. 그분이 말하길. 정말 민우를 도울 수 있다면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그 돈을 공익재단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랜드 리젠트 호텔?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최성훈이 재촉하듯 대답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요. 30분 안에 도착할 테니 다른 사람의 말 절대 믿지 말라고요. 민우 일도 그 돈도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지아는 소파에 주저앉아 등에는 땀이 범벅이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그가 정말 온다고요?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운 거야? 내가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지금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지. 김민재가 다가왔다.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안으로 목표물 30분 후 도착. 각 지점 주에 라고 말한 뒤 고개를 돌려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다 준비했습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카페에 우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경제범죄수사대의 이 팀장이 인원을 데리고 옆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가 들어오기만 하면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가 앞으로 걸어가 아래 주차장에 점점 늘어나는 사복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관광객인 척하며 3355 서 있었지만 눈빛은 경계하며 호텔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햇빛이 호텔의 유리 외벽에 비쳐 눈부신 빛을 반사했고 그것은 마치 칼집에서 막 뽑히려는 칼날 같았다. 지아. 나는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최성훈을 만나면 나를 무서워해서 말을 못하는 척해.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눈빛에 단호함이 더해졌다. 엄마, 알겠어요. 시아버지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김민재의 기술자가 갑자기 외쳤다. 됐어. USB에 있던 자료 전부 추출했어. 여기 최성훈이 당시 덤프트럭 기사에게 송금한 기록과 그가 조직폭력배와 나눈 통화 녹음이 있어. 증거 사슬이 완성됐어. 내가 다가와 컴퓨터 화면에 빼곡히 가득한 파일을 바라보자. 마음속에 10년 동안 눌러뒀던 돌덩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웅아, 봐. 증거를 찾았어. 범인이 곧 잡힐 거야. 이제 편히 잠들어도 돼. 형수님. 김민재가 인쇄된 증거를 집어내게 건넸다. 조금 있다가 최성훈이 오면 그저 그가 과거 일을 인정하게만 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전 과정을 녹음할 테니 이 증거들과 합치면 그는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증거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글자들을 스쳤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철웅이 내게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최성훈이 도착하기까지 아직 20분이 남았다. 지아, 따라와.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옷 갈아입어. 우리 좀 더 진짜처럼 연기해야 해. 지아가 나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다. 나는 여행 가방에서 낡아 하얗게 바랜 한복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입어. 너도 나처럼 초라해 보이게. 그녀는 한복을 받아 재빨리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거실로 걸어나가 탁자 위에 보리차를 집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최성훈이 도착한 것이다. 카페의 가벼운 음악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낡은 한복의 목깃을 잡아당겨 안쪽에 하얗게 바랜 속옷 자락이 보이게 하고 두 손을 긴장해서 꼬아쥐고 시선을 불안하게 탁자 위로 고정시켰다. 바로 이 모습이 최성훈이 보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문 앞에서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성훈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탈리아 수제 양복을 차려입고 손목에 찬 파다피레가 불빛 아래 차가운 광채를 뿜고 있었다. 머리는 꼼꼼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관심이라는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마치 예전 철옹 장례식에서 보였던 그 위선적인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재빨리 걸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먼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려 했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내 손가락뼈가 부서질 듯했다. 어머님, 민우 엄마 맞으시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우 일은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그를 망쳤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빼며 어쩔 줄 모르는 척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도록 했다. 사장님? 지아가 사장님이 민우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점잖아요. 감옥에 갈 수는 없어요. 안심하세요. 최성훈이 가슴을 치며 단언했다.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부탁해뒀어요. 돈 좀 더 모아 인맥을 활용하면 민우는 벌금만 내고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하면서 슬쩍 내 반응을 살폈고 내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자 입가에 미소가 더 깊어졌다. 지아는 내 옆에 앉아 미리 약속한 대로 고개를 숙인 채 가끔 존재하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며 정신이 혼미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최성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화제를 돌리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줌마, 지아 말로는 당신 남편이 예전에 해외에 투자한 게 있다고요? 해동 프로젝트라고? 나는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애써 기억해내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해동.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잘 안 기억나네. 우리 집 철웅이 예전에 항상 매라고. 아, 청독술이었어. 그건 그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한 프로젝트라고 했지. 우리 모녀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청독술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최성훈이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갑자기 떨리는 것을 선명히 보았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그의 정장 바지에 쏟아져 짙은 얼룩이 빠르게 번져 나갔다. 그는 마치 뜨겁다는 걸 느끼지 못한 듯 동공이 순간 수축하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목소리가 변조되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수리 프로젝트라고? 카페의 배경음악이 갑자기 멈춘 듯했고 주변 몇몇 손님들이 슬며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허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 잠복한 경찰들이 최성훈이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못 본 척하며 계속 수다를 떨었다. 그래. 철웅이 항상 말하더군. 청독수리가 그의 생명줄이라고. 프로젝트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라고. 바로 관랄로 18번지 지하에 있다고. 그는 날짜까지 기억했는데 그날이 프로젝트 시작일이라고 했어.
10년 전 8월 15일. 맞지? 괄랄로 18호는 당시 최성훈이 비자금을 숨겨둔 창고였고 8월 15일은 그가 처음으로 조직의 돈세탁 자금을 받은 날이었다. 이 모든 건 내가 철웅의 장부에서 본 것들. 오직 그 둘만의 비밀이었다. 최성훈의 얼굴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 맺힌 찬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닦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놀람과 공포였는데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유령을 보는 듯했다. 아줌마, 어떻게 이걸 아시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이전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공포에 질린 시선을 마주했다. 얼굴의 당황함과 비굴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져 마치 10년 동안 갈고 닦은 칼날 같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 모든 건 우리 집 철웅이 장부에 적어둔 거니까. 그는 장부에 또 이렇게 썼어. 그와 함께 청독수리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가 돈을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그를 영원히 입을 다물게 했다고. 최성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나를 가리켰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잊지 못했다. 너 일부러 그랬어.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날 속이려고 했어. 속이려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카페 전체에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최성훈. 10년 전 내가 철웅을 죽였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의 장부를 숨기고 교통사고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틀렸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은 반드시 하나하나 갚아야 할 거야. 최성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원한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모르는 건 카페 전체는 물론 호텔 주변까지 이미 경찰에 빽빽이 포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묻는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철웅의 교통사고. 내가 저지른 거냐? 최성훈의 몸이 휘청거렸고 눈빛에 남아있던 마지막 평정마저 사라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쉰 목소리만 났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았다. 주변에 손님들이 동시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최성훈에게 다가갔다. 손에 찬 수갑이 불빛 아래 차갑게 반짝였다. 최성훈이 저항하려 했지만 두 경찰이 그를 땅에 꾹 눌러 움직일 수 없게 했다. 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복수의 쾌감은커녕 무거운 안도감만 느꼈다. 철웅. 들었어? 드디어 이 말을 꺼냈어. 드디어 이 살인범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사복 경찰의 고함이 카페의 고요를 깨뜨렸다. 두 개의 강한 손이 최성훈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눌러버렸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커피 얼룩과 먼지에 젖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원래 음흉했던 눈을 가렸다. 지금 남은 건 미친 듯한 몸부림과 고함뿐이었다. 놓아. 증거도 없으면서. 이명희. 이 미친년아.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김민재가 재빨리 다가와 방금 출력한 증거 서류를 손에 쥐고 최성훈 앞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그의 눈앞에 툭 내리쳤다. 증거? 이건 내가 지난 10년간 해외로 돈 세탁한 내역이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조직 자금과 연결된다. 이건 내가 흑술의 운전사에게 송금한 기록이다. 철웅이 사고 나기 사흘 전이다. 그리고 그는 USB를 들어 보였다. 안에 내가 운전자와 나눈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 사람을 완전히 치워 죽여라. 돈은 깎지 않겠다고 말했지. 이걸로도 부족하냐? 최성훈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며
고함 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문서의 숫자와 녹음 재생 버튼을 응시하며 동공 속 광기가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었다. 입술이 떨리며 한참을 끙끙대다 겨우 내뱉었다. 불가능해. 그 녹음은 내가 이미 지웠어. 장부도 땅속에 썩었을 텐데. 철웅이 증거를 백업해 둘 줄은 몰랐겠지? 나는 옆에 서서 그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한 줄기 파문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늘 말했지.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지금 보니 그가 옳았어. 기술자가 즉시 녹음 파일을 카페 스피커에 연결하자 최성훈의 음흉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흔적은 남기지 마라. 그냥 피로 온전이라고 해. 경찰 쪽은 내가 이미 처리해뒀어.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내리치는 듯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가슴을 내리쳤다. 지아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로소 민우가 속은 것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의 대역죄인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성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심하게 떨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난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가 꼭 내 길을 막으려고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그의 앞에 다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철웅이 널 형제처럼 여기고 함께 창업했는데 넌 돈을 위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속였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냐? 경제범죄수사대 이 팀장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최성훈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 소리가 고요한 카페 안에서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최성훈. 당신은 돈세탁죄, 고의적 살인죄, 사기죄로 기소됩니다. 지금부터 정식 체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두 경찰이 최성훈을 붙잡고 일으켰다. 그는 마치 뻗은 진흙덩이처럼 끌려가며 입구 쪽으로 향했다. 내 곁을 지나갈 때 그는 갑자기 멈춰 핏발선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낡은 풍선처럼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명희, 내가 귀신이 되어도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보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한때는 쓰디쓰게 느껴졌던 커피가 지금은 은은한 뒷맛을 내고 있었다. 귀신이 될 수 없어. 나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속삭였다. 넌 감옥에서 평생 갚아야 할 빚을 갚으며 살게 될 거야. 최성훈이 커피숍에서 끌려 나올 때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내 발밑에 비쳤다. 김민재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다 끝났어요. 증거가 완벽해서 도망칠 수 없어요. 형님의 사건이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철웅이 사고를 당한 그날부터 내 마음에 얹어있던 10년의 무게가 마침내 이 순간 완전히 내려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누렇게 변한 그 단체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철웅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팔을 감고 있었으며 뒤로는 막개업한 회사 간판이 비치고 있었다.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자 눈물이 결국 참지 못하고 흘러내려 사진 가장자리에 떨어지며 작은 물자국을 번졌다. 철웅아. 나는 사진 속 그에게 가볍게 말했다.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안도감이 묻어났다. 봐. 나쁜 놈이 잡혔어. 우리의 원한은 갚았어. 이제 편히 쉬렴. 지아가 다가와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눈가도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미안해요. 예전엔 제가 어리석어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으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카페 손님들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고 가벼운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다만 방금 전 그 숨막히는 체포 장면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김민재 팀이 증거를 정리하며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는 사이
이 팀장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임 씨.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제적 자금 세탁 조직을 오랫동안 주시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되었네요. 나는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유난히 든든함을 느꼈다. 10년의 기다림, 10년의 계획. 남편을 잃은 무기력한 여자로부터 죽은 남편을 위해 복수하는 자로 나는 마침내 철웅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카페를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한창이었다. 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의 증오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자유와 가벼움만이 남아 있었다. 이 긴 복수의 길은 마침내 종착점에 다다랐고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장을 열 때가 되었다. 구치소 면회실은 고요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문이 서서히 열리자 민우를 보았다. 그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대머리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볼은 움푹 들어가고 눈가는 검게 그을려 예전에 명품 셔츠를 입고 롤렉스를 차고 있던 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리 앞으로 재빨리 걸어와 수화기를 들었다. 힘을 주어주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더니 뺨을 타고 흘러 죄수복 기대에 떨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시골에 버려두지 말았어야 했어. 최성훈의 돈을 탐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한마디를 끝맺지 못하고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맞은편 전화기를 들어올리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우리 시간 많지 않아. 제대로 이야기하자. 민우는 힘껏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이며 후회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지아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진작부터 최성훈이 아빠를 죽인 범인인 걸 알고 계셨다고. 이 모든 게 아빠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전엔 엄마가 저를 포기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찰싹 하는 소리가 조용한 면회실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자신을 때리지 마. 나는 그의 행동을 막으며 유리 너머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뺨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냉철함이었다. 자신을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대체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아야 해. 민우의 동작이 멈췄다. 시선을 내리깔고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처럼 작게 속삭였다. 제가 잘못한 건 불효예요. 당신을 시골에 바람새는 낡은 집에 혼자 내버려둔 게 잘못이고 욕심이 잘못이에요. 하룻밤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신의 노후 자금을 사기극에 모두 투자한 게 잘못이고 또 바보 같은 게 잘못이에요. 최성훈 같은 사기꾼도 못 알아보고 거의 그의 희생양이 될 뻔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내가 말을 끊으며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책임감 없었어. 직장을 그만둘 때부터 결혼한 집을 담보로 잡을 때까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결과는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내 아들이고 지아의 남편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생각조차 안 했지. 넌 줄곧 내가 준 보호 속에 살면서 원하는 건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른의 세상에선 공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잊은 채로. 민우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더 축 늘어뜨렸다. 알아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그해 최성훈의 돈 세탁을 막으려다 살해당하셨다고. 엄마는 복수하려고 10년을 기다리셨다고. 엄마. 아빠께 죄송해요. 엄마께도 죄송해요. 저는 두 분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에 기대를 담았다.
김 변호사가 이미 검찰과 협의해뒀어. 너는 돈 세탁에 가담했지만 강요와 사기에 의한 것이었고 능동적으로 최성훈의 범죄 단서를 제공해 중대한 공로를 세웠어. 그가 최대한 가벼운 판결을 받도록 노력할 거야. 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눈빛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이에요? 저 10년형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니. 하지만 감옥 생활은 피할 수 없어. 내 어조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벌이자. 내가 성장하기 위한 대가야. 넌 벌써 35살이야. 3살짜리 아이가 아니지.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안에 있는 동안 잘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에게, 지아에게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봐. 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더 세차게 흘러내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반성할게요. 나가면 다시는 그 부정한 돈을 탐내지 않을 거예요. 착실한 직장을 구해서 엄마를 잘 모시고 지아에게도 제대로 보상할게요. 아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가오자 교도관이 재촉했다. 민우는 전화기를 꼭 쥐고 눈빛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너무 힘내지 마시고 지아는 잘 지내? 잘 지내.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우릴 걱정하지 말고 내일부터 잘 챙겨. 기억해. 내가 기다리는 건 내 사과가 아니라 내 진정한 변화야. 민우가 더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며 소리쳤다. 엄마, 꼭 고칠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서야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오직 먼지가 가라앉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김민재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형수님, 민우가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나아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밖으로 걸어갔다. 구치소 복도는 길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떨어져 줄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알았다. 민우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야 비로소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는 것을.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나는 지아를 데리고 서울시청으로 가서 철웅 방금융사기 법률지원재단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서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나는 유난히 정성스럽게 썼다. 이는 철웅이 생전에 품었던 소원이었다. 그는 늘 사기에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일을 헛되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야 나는 그를 대신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재단 설립날. 화려한 행사는 없었다. 김민재와 몇몇 사기 피해자 대표들만 초대했다. 나는 단정한 미색 한복 차림으로 작은 회의실에 서서 벽에 걸린 철웅의 사진을 바라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증거 수집을 돕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를 찾아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더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사기의 삶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박수가 뜨거웠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울며 말했다. 이런 단체가 좀 더 일찍 생겼더라면 내 남편의 노후 자금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녀의 붉어진 눈을 바라보며 이 일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지아가 내 곁에 서서 두꺼운 살에 자료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 한 해 동안 그녀는 명품만 사던 주부에서 변호사와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피해자 정보를 정리하는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변모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새 가방을 사겠다는 말은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재단은 점점 바빠졌다. 매일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 전화가 걸려왔고 나와 지아는 종종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그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김민재 팀과 사건을 논의했다.
가끔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는데 깨어보면 책상 위엔 항상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지아가 우려준 것이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시아버님도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실 거예요. 어느덧 1년이 지나 민우의 형기가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나와 지아는 그를 마중 나가지 않았다. 김민재가 내가 갈 것인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아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그녀는 차를 한 잔 더 끓여 책상에 올려두었다. 차가 식었다가 다시 데워지고 데워졌다가 다시 식었다. 그녀 마음속엔 여전히 그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의 순복 아줌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엔 감회가 가득했다. 영기야, 내 집 민우가 돌아왔어. 서울에 가지 않고 옛집에 머물면서 매일 괭이를 들고 밭을 갈고 마당을 깨끗이 정리하고 담장도 새로 쌓고 고추와 배추도 많이 심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전화를 쥐고 있던 나는 별다른 감흥 없이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만 말했다. 전화를 끈 차 지아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이 찾아왔고 단풍이 한창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올 거야. 또 2달이 지나 시골에서 온 수포 하나를 받았다. 열어보니 가지런히 쌓인 신선한 고추와 배추, 그리고 흙이 묻은 토란 달걀 한 바구니가 들어있었다. 달걀에는 닭장 속집이 붙어 있었다. 수포맨 아래에는 공책에서 뜯어낸 쪽지가 깔려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해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았다. 엄마,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 채소들은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농약 안 뿌렸어요. 건강하세요. 불효자, 민우. 나는 쪽지를 쥐고 있었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다. 지아가 다가와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드디어 엄마를 생각하게 됐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철웅의 장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곳에는 우리 집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마침내 조금의 온기가 더해질 것이다. 설 전날 나는 갑자기 옛집을 찾아가고 싶어졌다. 지아는 걱정스러워하며 꼭 같이 가겠다고 했다. 차로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도 옛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마당 입구에는 붉은 등불이 걸려 있었고 한국 설날의 모습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밥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우가 몸에 맞지 않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볶음떡 한 접시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가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리며 떡이 떨어질 뻔했다. 엄마, 왜 돌아오셨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니 허둥지둥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다. 삼계탕 끓였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새로 칠한 벽과 창가에 놓인 다육식물, 그리고 식탁 위에 가득 차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볶음떡, 갈치전, 군부대 찌개,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다. 지아가 내 곁에서 속삭였다. 그가 정말 정성을 들였어. 민우가 닭찜을 들고 나와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려놓았다. 국자 한 숟가락을 떠서 불어식힌 뒤 건네며 말했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끓였어요. 인삼과 대추도 넣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달국물이 목구멍으로 흘러내리며 가슴속까지 따뜻해졌다. 이 맛은 어릴 적 민우에게 끓여주던 그 국물과 꼭 같았다. 그때면 그는 항상 그릇을 꼭 껴안고 엄마가 만든 국물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곤 했다. 창밖에서 새해 불꽃이 갑자기 터져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민우가 옆에 서서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기대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같이 먹자. 떡이 식을 거야.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먼저 음식을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웃으며 떡 한 조각을 집어주었다. 어서 먹어. 사양하지 마. 창밖에서 불꽃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집안의 불빛은 포근하게 감돌았다. 나는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 고된 날들은 마침내 지나갔고 우리 집에는 다시금 따뜻한 정겨움이 가득했다. 그 설날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래도록 이어졌다. 민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늘 조용히 나와 지아에게 음식을 집어주곤 했는데 매운 떡볶이를 집을 때는 일부러 안에 든 피망을 골라냈다. 매콤하면서도 떫은 맛이 나는 피망을 내가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소한 디테일은 나 자신조차 거의 잊고 있던 것이었다. 지아는 가끔 그와 재단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최근 노후 투자 사기에 당한 할아버지에게 일부 돈을 돌려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딴 산나물을 보내셨다고. 민우는 듣다가 눈빛이 점점 반짝이며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재단에서 시골에 사기 방지 홍보하러 갈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들도 사기꾼 말에 쉽게 속으니까요. 나는 그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을 보며 예전엔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봄이 오면 지아와 함께 가렴. 하지만 시골 길은 험하니 고생할 각오가 되어야 해. 그는 곧바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임무를 받은 군인처럼 말했다. 고생은 문제없어요. 지금 매일 밭일하다 보니 예전 도시에서 사무실만 다닐 때보다 훨씬 튼튼해졌어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손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을 드러냈다. 밭을 갈고 담장을 고치며 생긴 것이었다. 예전에 롤렉스를 차고 있을 때의 하얗고 매끈한 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식사 후 민우가 먼저 그릇을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다. 지아와 나는 마당에 앉아 문에 걸린 붉은 등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 그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아직도 드문드문 터지고 있었고 달빛이 마당에 있는 채소밭에 쏟아져 내렸다. 그 배추와 고추들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는데 민우가 직접 심은 것이었다. 그래. 나는 가볍게 말했다. 사람은 꼭 넘어져 봐야 제대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법이지. 봄이 오자 민우는 정말 지아를 따라 시골로 가서 사기 방지 홍보를 했다. 그는 소박한 재킷을 입고 홍보 책자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마을을 돌며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말했다. 전 예전에 욕심이 많아서 하룻밤에 부자가 되려고 엄마의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렸고 감옥에 갈 뻔했어요. 확실히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들의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노인들은 진지하게 듣고 어떤 분들은 그를 붙잡고 자세한 내용을 묻기도 했는데 그는 모두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재단도 점점 활기를 띠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학생도 있었고 은퇴한 교사도 있었으며 우리가 도움을 준 피해자들도 있었다. 우리는 서울, 인천, 경상북도에도 서비스 센터를 개설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손실을 만회해 주었다. 한 번은 김민재가 재단에 와서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형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는 사무실 벽에 걸린 철웅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사진 속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여름이 되자 오래된 집마당에 금달래가 피었다. 민우가 봄에 심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엄마, 어릴 적 마당에 금달래가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금달래가 피면 날이 갈수록 나아진다고. 나는 마당 가득 피어있는 분홍빛 꽃들을 바라보며 철웅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 3명이 마당에서 꽃을 보던 장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아가 다가와 보리차를 건넸다. 엄마, 더운데 차 좀 드세요. 민우도 다가와 방금 딴 오이를 닦아 건넸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키운 거라 달아요. 나는 오이를 한 입 빼어 물었다. 맑고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마음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철웅을 잃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내 인생은 어둠뿐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나는 철웅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고, 민우가 본심을 되찾고 지아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단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황금빛 햇살이 마당에 쏟아지고 금달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마당 도리자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민우와 지아가 채소밭에서 채소를 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끔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귀영호가 아니라 온 가족이 무사히 지내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며 손에 할 일이 있고 눈에 희망이 있는 것임을. 철웅아, 봐. 우리 삶이 정말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때의 아픔들은 모두 성장의 양분이 되었고 흘렸던 눈물들은 지금의 온기로 변했어.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랑과 책임을 지켜냈어. 이 긴 인생. 비바람이 있었지만 결국 무지개를 보게 되었지. 끝.